네.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강동토종씨앗도서관 오동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같이 함께 할 분이시니까요. 좀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영선님, 최미자님 강동이시죠? 저는 최미자님. 의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 누군? 작년에 네. 안양에서 토종 수업을 받았습니다. 아, 최민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강동에 어느 분들 오셨나요? 아직 최미양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최미양님. 아니. 김강수 회장님. 김강수 회장님 들어오셨죠? 그러면 오늘 두 분이신가? 인사하신 걸로 두 분 인사하셨죠? 그러면 오늘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 선생님이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박영재 대표님. 네, 잠시만요. 네. 네. 자, 이번 주가 지나가면 조금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더웠는데요. 무심으신 분 특별히 날씨 좀 살펴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대표님? 네. 김광수 선생님 음소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밭에서 지금 막 들어오느라고 저도 우리 그 홍수덕 선배처럼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빵 부랴부랴 먹고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후기 보니까 어려웠다. 용어 좀 쉽게 해라. 막 이런 아우성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이게 더 쉽게 설명이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는데요. 일단은 그 수업 전체를 뭐 우리가 17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반복을 해서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부분도 이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제 오늘 수업 주제가 1년 농사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1년 농사계획은 좀 뒷부분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이제 1월 달까지 이 수업이 이어지니까 그때쯤 해서 이제 농사계획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지금 최종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작물들 특성하고 최종법을 좀 우선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공지해 드렸듯이 뭐 진행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관악샷도서관에서 이제 수업을 해봤더니 각 작물별 이렇게 좀 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연장해서 길게 좀 잡아서 각 작물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아마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좀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진행상에 이렇게 좀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주요하게 말씀드린 대로 작물별 수확법하고 최종법 관련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작물별 수확법 및 채종법. 뭐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홍수덕 선생님이 이제 홍천에서 고추를 수확하는데 이제 이걸 풋고추를 따서 지금 고춧가루를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당장 이제 토요일부터 영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씨앗을 채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깝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뭐 여기 보셨듯이 안한식 박사님이 쓰신 이제 내 손으로 받는 우리 종자라는 책을 기본으로 했고요. 좋은 종자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텃밭에서 채종할 종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종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작물들의 특성들, 그다음에 밭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채종 재배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채종과 정선.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선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존하는 방법, 간이 이제 저장법이죠. 그리고 이제 주요 채소의 채종법은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좋은 종자. 우리가 이제 씨앗을 채종한다고 한다면 이 좋은 종자를 채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씨앗을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는 좋은 종자를 계속 이어나가야지 안 좋은 종자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수업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니까 좋은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으로 우수한 거, 우량인자를 갖는 종자.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종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도록을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유전적으로 우수한지, 그죠? 맛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제 조건들을 갖춘 그런 인자들을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한 종자. 보니까 뭐 고추가 칠송초를 심었는데 원래 칠송초의 모양대로 나온 애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모양이 아닌 이상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교잡이 된다든지 이게 이제 고추 종자 자체가 워낙은 이제 자가수분하는 종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나비가 없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고추 농가에서 벌들이 꽃가루를 받다가 고추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혼입이 되거든요. 다른 유전인자가. 그러면 그게 이제 당대에 나타나면 굉장히 편하죠. 당대에 그런 어떤 혼입된 인자가 당대에 나타나면 편해요. 그건 골라내기 쉬운데, 근데 씨앗을 또 이제 이렇게 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형질이 또 드러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어떤 원래의 형질에 있어서 정확하게 균일한 게 나타나는 그 모양이 균일한지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균일한 종자여야 되고 신선한 종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긴 한데 신선한 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유리라든지 바라세라든지 이게 이제 높은 종자를 신선한 종자라고 그래요. 바라유리는 이제 뭐 같이 해놨더니 바라가 뭐 90%, 100% 이렇게 되는 100개의 씨앗을 이렇게 물에다 적셔서 샬렛에다 놓고 이제 몇 개가 나왔는지 이걸 이제 점검하는 게 바라유리라고 한다면 바라세는 이제 이게 이제 건강하게 나오는지 바라는 됐는데 쑥쑥 안 자라고 건강하게 안 자라면 바라유리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바라세까지도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수원이라서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한 종자를 바라유리가 바라세가 좋은 종자를 높은 종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천물 또는 이제 두물째 종자를 채종할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물은 뭐 고추로 치면은 천물은 이제 한 6월에서 7월 이때 따게 되거든요.
이때 딴 애들이 아무래도 병치레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종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첫물이나 두물에서 거둔 씨앗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농사 짓다 보면 농사 초보자들이 처음 수확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먹기 바쁘죠. 그래서 따서 먹기 바쁜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첫물에서 얘네들이 가장 건강한 종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첫물이나 두물에서 선발해서 씨앗 받을 것들을 골라야 발화율이나 발화세가 건강합니다. 끝물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요즘이죠. 이제 막 끝물에서 씨앗을 받고자 한다면 얘는 이제 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서 그 중에서 건강한 것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끝물이라서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래서 씨앗들이 이렇게 벌려보면 되게 이제 쭉정이 씨앗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채종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깨나 들깨를 채종하게 되면 이게 참깨나 들깨는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채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털었을 때 나오는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에요. 당연히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결실이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그 들깨나 참깨를 털면 가장 건강한 애들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번째 이렇게 털 때는 맨 끝에 있던 애들, 제대로 이제 익지도 않고 쭉정인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신선한 종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깨끗한 종자는 이제 종자가 병이 없고, 그리고 협잡물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고추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여러 씨앗들 보면 씨앗 안에 있는 배주라 그러죠. 이 씨앗을 잡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같이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그 젖은 열매로 토마토나 이런 씨앗을 받다 보면 거의 제일층이 이렇게 싸고 돌아서 돌기도 하고, 상추 씨앗을 받으면 또 말려서 이렇게 털기 때문에 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잡초를 많이 제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잡초도 같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벽씨를 수확할 때는 벽씨 주변에 이제 피 씨앗이 이렇게 벽씨에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벽씨 이제 이렇게 완결을 자세히 보시면 완결에 가느다란 솜털이 있거든요. 그 솜털 사이에 피 씨앗이 이렇게 박혀서 같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해서 이렇게 깨끗한 종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정선의 과정에서 어떻게 깨끗한 종자로 이렇게 협잡물이 없이 골라낼 거냐,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숙 종자. 종자는 완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풋고추다. 그러면 내일 모레 뭐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뿌리째 뽑아서 말려요. 따지 말고 바로 따지 말고 뿌리째 이렇게 뽑아두면 초록색인 고추도 후숙을 통해서 완숙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고춧가루로 내도 돼요. 근데 빨간 고춧가루가 나오고 있죠. 약간 좀 쭈글쭈글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리째 뽑아 놓으면 이 영하로 떨어지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식물체의 체액의 농도가 물과는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뿌리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체액의 농도가 연해져요. 그러면 날씨가 떨어지면 얼거든요. 근데 이렇게 뽑아서 두면 뿌리는 새로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파리들이 말라가면서 체액의 농도가 진해져요. 그러면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씨앗을 숙성시키는데 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풋고추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째 뽑아놔도 나중에 빨갛게 익어요. 네, 빨갛게 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낭콩이라든지 작두콩이라든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걸 꼬투리째 이게 따서 보관했다가 후숙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뿌리째 뽑아서 후숙시키는 게 달라요. 예. 꼬투리째 따서 이렇게 후숙을 시키면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근데 뿌리째 뽑아서 후숙을 시키면 예, 그 작두콩이 작을지는 몰라요. 강낭콩이나 이런 게 작아질지는 모르지만 다 땡글땡글하게 탱탱한 상태로 후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완숙시키는 과정을 만약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 싶으면 후숙 과정을 통해서 완숙을 시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완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소비하는 과일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완숙 종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든지 뭐 흔히 이제 이렇게 박과 작물들 그리고 이제 가지과 작물들 보면 되게 우리가 소비할 때에 이제 그 종자의 모양하고 씨앗 받을 때의 종자의 완숙도는 달라요.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자주색으로 진한 보라색일 때 이렇게 주로 따 먹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열매로서 완숙은 된 게 아니에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과 상태로 이렇게 따서 먹는데 그건 완숙이 된 게 아니죠. 더 늙히면 노각오이가 되고 그리고 가지도 마찬가지로 더 늙히면 노랗게 익어가는 그게 이제 완숙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숙을 시키고 완숙되지 않았다면 후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씨앗의 더 완성도를 더 완숙도를 높여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통한 종자 당연히 이제 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완숙되지 않은 종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숙된 종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뿌리째 뽑으면 얼지 않는다 하셨는데 노지에 놔뒀을 때 노지에다가 그냥 뽑아 놓으셔도 돼요. 온실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보관해도 되지만 밖에다 그냥 두셔도 체계 농도가 진해져서 얼지 않기 때문에 밖에다 두셔도 됩니다. 깻잎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다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다 뽑아서 뿌리째 뽑아 두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꼬투리가 씨앗 꼬투리가 이제 까맣게 흑갈색으로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예.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탈곡을 하시면 되죠. 텃밭에서 채종할 종자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토종 종자일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종자, 그죠? 이게 이제 같은 이제 토종일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가져온 종자,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토종을 지키는 운동을 우리가 씨앗 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 외국 토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의 변해서 양배추를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다른 채소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외국에서도 토종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1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질이 변형이 되지만 외국에서도 가져온 종자 중에서도 이렇게 토종으로서 의미가 있는 애들은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원래의 형질이 씨앗이 받았을 때의 형질이 계속 이후에 심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씨앗들은 다 이렇게 채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수집한 종자들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의외로 이제 종자 회사에서 파는 종자들 중에서도 토종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심으신다면 씨앗을 받아서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큰 종자 회사에서는 흥농 종묘라든지 뭐 농우바이오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F1 종자를 만들어내지만 조그만 종자 회사들은 토종 종자를 그냥 채종만 해서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게 이게 토종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름에 지명이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뚝섬 적축면 상추라든지 진주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들어간 종자들은 종자 회사에서도 그냥 F1 종자를 만들지 않고 워낙 그게 유명하고 그 이름을 알고 찾는 일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씨앗을 채종해서만 파는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 회사에서 파는 종자들은 다 토종이 아닐 거다 이런 선입관도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울배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종자회사 가보면, 종묘상에 가보면 서울배추를 팔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정배추예요. 예. 그것도 이제 워낙 농가에서는 그게 고소하거든요. 배추가 워낙 고소하니까 농가에서는 일반 이렇게 통이 차는 배추도 심지만 서울배추를 같이 심어요. 그래서 김장할 때 같이 섞어서 해요. 서울배추가 고소한 맛이 강해서 그 맛을 못 잊는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농가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파는 종자 회사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작물의 특성과 이제 채종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적으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들을 우리가 이제 특성을 볼 때 두 가지 특성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형이라 그래서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 이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형이라고 그래서 그냥 분자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유전자를 검정해 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방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표현형, 그래서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선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사실은 이제 유전자형도 이 유전자형이 어떤 표현형으로 드러나는지 이걸 이제 역으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 형태적인 특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적 특성을 보면 이제 뭐 암수 한 그루라든지, 그다음에 암수 다른 그루, 암수 같은 꽃, 암수 다른 꽃, 그리고 꽃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그리고 꽃이 달리는 부위, 뭐 이런 게 이제 형태적인 특성이에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기록하는 그런 이제 동정이라고 하죠. 이걸 생태학적으로 이게 이 수비초하고 칠성초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양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다룰 텐데, 그때도 이제 이런 형태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암수 한 그루는 암꽃하고 수꽃이 한 그루에 같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옥수수죠, 그죠? 옥수수는 여기 밑에 있는 옥수수 수염, 이게 암꽃이고요. 위에 달리는 이 꽃가루 날리는 이게 이제 수꽃이에요. 그래서 암수가 한 그루에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이제 자가 수분을 하느냐, 이 꽃가루가 여기에 닿아서 수분이 돼서 열매를 맺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암수 다른 그루, 이렇게 노랗게 꽃가루만 날리는 게 이제 수그루고요. 이렇게 뿔시금치처럼 뿔을 달고 나오는, 씨앗을 달고 나오는 게 암그루예요. 우리 은행나무 보면 은행 열매를 달고 나오는 암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은 전혀 안 달리는 수그루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들 중에서도 암수가 다른 이런 포기가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시금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암수가 다른 그루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지꽃인데요. 이거는 이제 암수가 같은 꽃. 암수가 한 꽃 안에서 여기 연두색 가운데 심지가 이게 이제 그 암술머리고요. 옆에 노란색으로 있는 게 꽃가루를 날리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암수가 같은 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암수 다른 꽃은 우리 이제 박과작물이죠.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오이를 달고 나오는 애들이 암그루고요. 그리고 꽃만 피는 애들, 이게 이제 수꽃이에요.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한 포기에서 자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 특성으로서 이제 자가수분이라고도 하고 제꽃가루 바지 작물이라고도 하죠. 자기 꽃가루로 바지를 하는 작물들. 그리고 타가수분, 그래서 이제 남꽃, 다른 꽃가루를 받는 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수분하는 것은 이제 제꽃가루 바지, 타가수분하는 애들은 남꽃가루 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다른 구루에서 꽃가루를 받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타가 수분, 남꽃가루 바지가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식물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유전인자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수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꽃가루 바지가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뭐 남꽃가루 바지를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장치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걸 수분 매개 곤충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군락을 이뤄서 꽃가루를 날려주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제꽃가루 바지 작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보면 작물들의 꽃을 보면 꽃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꽃들, 꽃이 위로 향해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충매화예요. 그러니까 곤충에 의해서 수분이 되는 애들. 곤충이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에 띄듯이. 그래서 위로 향해 피는 꽃들은 되게 이 남꽃가루 바지 작물이에요. 근데 아까 가지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얘네들은 꽃이 어때요? 우리 방울꽃 뭐 이런 것들처럼 이게 꽃이 밑으로 향한 꽃들. 이런 애들은 대개가 이제 벌이나 이런 나비를 유혹하는 꽃이 모양이 아니죠. 얘네들은 꽃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자기 자가수분, 제꽃가루 바지라는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제꽃가루 바지 작물들은 되게 이제 다른 데에서 다른 작물들하고 교잡의 가능성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격리가 필요 없고 격리를 하더라도 아주 가까운 격리. 왜냐하면 이제 벌들이 아까 꽃가루를 날라오기도 하니까 제꽃가루 바지긴 하지만 벌들이 꽃가루를 좋아하거든요. 이 제꽃가루 바지는 대개가 이제 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밀원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제꽃가루 바지 작물에는 꿀이 없거든요. 근데 벌들이 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꽃가루는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꿀은 이제 탄수화물이고 꽃가루는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해서 꽃가루를 또 탐하는 애들이 와서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가까운 격리 정도로 격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가 수분하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꽃가루를 가져온 애들은 우리가 이제 한쪽에는 구옥배추 심어놓고 한 군데는 또 서울배추 심었잖아요. 그러면 서울배추 꽃가루를 이 구옥배추 꽃가루로 옮겨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꽃가루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를 격리라고 합니다. 격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격리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또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암수 딴 그루 식물, 암수 같은 그루 식물, 그리고 암수 한 그루 식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에서 어떻게 격리 조치를 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조치는 이렇게 이제 거리 격리가 가장 원칙이에요. 거리를 멀리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꽃가루가 8km까지 가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 거리가 8km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옥수수를 대신에 강원도에서 재배할 때는 되게 이제 시간차 격리를 해요. 그러니까 흑찰 옥수수를 4월 달에 파종하고 한 달 뒤에 5월 달에 뭐 무슨 다른 매옥수수를 심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또 이제 지이빨 옥수수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를 격리를 시켜버리면 꽃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섞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차 격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를 이렇게 5평짜리 텃밭에서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내가 해야 된다 싶으면 봉지 씌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수술 위에 이제 봉지를 씌우고 그다음에 옥수수 수염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봉지를 씌워서 묶어놔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에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위에 꽃가루가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떨어질 때쯤 돼서 흔들어서 그 꽃가루를 이제 이제 옥수수 수염에 이렇게 부어서 인공 수분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꽃가루가 못 날라오게 봉지를 씌워 놓으면 이게 이제 봉지 씌우기 방식입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봉지 씌우기가 아니라 묶어주기로 했는데, 호박은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 이 정도에 가장 이제 이 꽃가루가 왕성해요.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암꽃하고 숫꽃을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아침에 가서 이제 꽃가루가 한참 왕성할 때 숫꽃을 따서 꽃잎을 다 따버린 다음에 암꽃을 벌려서 수분을 식혀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수분이 인공 수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옆에 이제 그런 이제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렇게 이제 봉지 씌우기를 해서 다른 꽃가루가 날아오지 않게 이렇게 격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대단히 이제 온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온실 전체를 이렇게 그물망으로 씌워서 다른 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거리 격리, 시간차 격리, 봉지 씌우기, 그다음에 이렇게 방충망 씌우기 뭐 이런 방식으로 격리를 해서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이렇게 교잡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 격리 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전적인 특성들을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자가불합성이라든지 웅성불임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기 꽃가루 바지를 못하는 이건 이제 타가수문하는 작물이라는 거죠. 자가불합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 꽃에 암술 수술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 암술에서 이 꽃가루가 굴착 작업을 해서 시방까지 이렇게 굴착 작업을 해요. 꽃가루가. 근데 굴착 작업을 하는 그 꽃가루가 아니라 핵이라고 하는 그게 불능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되게 배추는 한 포기로 이렇게 꼭 씨앗을 못 받고 여러 포기를 두고 씨앗을 채종해야 원활하게 수분이 이루어져서 채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불합성들은 그런 이제 배추나 무나 이 십자각과 작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F1 잡종을 만들 때 이런 자가불합성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웅성불임성이라는 얘기는 꽃가루가 불임이라는 얘기예요. 양파 같은 경우는 꽃가루 불임성이 이제 강한 품종들이 있고 웅성불임성이 없는 애들이 있고 또는 이제 웅성불임성이 초기에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암술머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꽃가루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자기 꽃가루에 있는 그 꽃가루는 아직도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수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양파에서도 새로운 품종 만들 때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양파는 이제 주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배추를 자가불합성을 극복해서 채종하는 방법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작물별 채종법을 다룰 때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물의 수명에 따른 이제 채종 방법이에요. 작물이 이제 보통 상추는 6개월이면 작물이 자라다가 이제 씨앗을 맺죠. 이런 애들은 이제 당년 채종 작물이라고 그래요. 2년생은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씨앗을 맺는 애들이죠. 이거는 이제 2년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장일성 작물들이 굉장히 많죠. 장일성. 작물의 특성에서 단일성이라고 하는 애들은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곡류, 콩이라든지 뭐 보리는 아니고 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팥이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런 애들은 대개가 이제 단일성 작물이에요. 단일성이라는 얘기가 해가 짧을 때, 그죠? 하지 이후에는 해가 짧잖아요.
그죠? 해가 짧을 때 꽃을 피워서 씨앗을 맺는 애들이 이제 있고, 이게 2년생들은 되게 장일성이라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꽃을 맺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추라든지 뭐 시금치라든지 무 종류들,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파종한 맹류, 봄에 심는 맹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이제 이듬해 봄에 채종하기 때문에 2년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년생 식물들은 주로 이제 씨앗도 채종하지만 영양체로 번성하는 애들이 많죠. 뭐 우리 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애들은 다년생이잖아요. 걔네들은 뭐 뿌리로 이렇게 옮겨 심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씨앗을 맺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양체 번식과 씨앗을 같이 번식하는 작물들입니다. 자, 이제 채종포의 조건. 텃밭 채종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 재배와 채종 재배가 다르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질과 거름주기도 좋은 토양에 이제 질소질 거름을 주고 인상 가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열매 씨앗을 키우는 그런 거름은 주로 이제 인산질 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양에 이제 거름을 주게 되면 퇴비를 먼저 시비를 하게 되면 밑거름으로 인산질이 많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의외의 웃거름으로 이제 인산질을 별도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씨앗을 알차게 열매를 완숙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산질 거름이 별도로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조건은 이제 재배와 일반 재배와 똑같이 눈, 비, 기온, 그다음에 무서리 기간이라든지 밤낮의 길이 등이 이제 해당 작물을 채종에 적합한지를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작물 재배할 때 필요한 일수를 충분히 계산해서 그 일수를 역산해서 이렇게 파종 시기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제 가을 재배에서 우리가 완두콩이나 강낭콩을 심었다. 그러면 되게 이제 강낭콩이나 완두콩을 가을 재배해서 채종을 하기 위해서는 7월달 이내에는 파종을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 8월달에 강낭콩, 완두콩 심었다. 그러면 서리가 오잖아요. 바로 첫 서리에 맞아서 씨앗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물이 재배해서 열매를 결실하기까지 걸리는 일수, 이것을 역산해서 파종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씨앗 채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렇게 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장마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장마를 경과해서 채종을 하든지 아니면 장마 이전에 채종을 하든지 이게 이제 따져져야 돼요. 이게 가장 걸리는 게 이제 홍화라든지 우리 그 가시홍화라는 작물이 있잖아요. 가시홍화는 꼭 꽃이 피어서 씨앗이 맺을 때 장마철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상추도 꽃이 일찍 피는 이제 적상추 계통은 장마철하고 항상 겹쳐요. 그래서 이 장마철하고 겹칠 때는 텃밭을 파종 시기를 이르게 앞당기든지,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그 시설이 있는 시설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마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기 조절은 요즘은 이제 거름을 통해서도 시기를 많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질소질 거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질소질 거름을 많이 하면 식물체가 영양성장이라고 하죠. 영양성장을 통해서 얘네들이 덩치 키우는데 이렇게 우선 집중을 하면서 꽃 피고 결실을 맺는 걸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앞당겨야 된다 싶으면 질소질 거름을 중단하고 인산질 중심의 거름을 하면 돼요. 그러면 결실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요즘 뭐
과일을 생산할 때 뭐 지베렐린 처리해서 빨리 과일을 후숙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호르몬을 쓰지 않고도 거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실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실험을 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씨 뿌림과 아주 심기. 이건 이제 보통 재배와 대체로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아까 이제 고추를 이제 생산하셨지만 씨 뿌리면 이제 수확을 늦출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먼저 영양성장기를 거친 다음에 생식성장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든지 고추 재배에 아주 안 좋은 조건의 그런 기상 조건, 장마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 고추 재배는 그 시기를 경과해서 결실이 맺기 때문에 좀 건강한 고추를 딸 수가 있겠죠. 아주 심기는 이제 모종으로 심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종으로 심게 되면 훨씬 더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모종을 키워놨다 싶으면 적상추 같은 경우는 장마철을 피해서 그 장마 오기 전에 씨앗을 받을 수가 있겠죠. 홍화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시설이 재배할 수 없다 그러면 모종을 키워서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모종을 재배를 하면 장마를 피해서 이른 시기에 장마 이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그루에 이제 적정 과실만 달리게 한다. 이건 이제 솎아주기죠. 우리가 이제 포기 사이를 이제 솎아주는 것도 있지만 과일을 솎아주는 것도 이 적정 과실만 달게 하는 게 과실 전체를 이제 숙성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이를 예를 들면 오이가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달게 하면 사실은 이제 노각 오이로 숙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씨앗을 받으려고 긁어보면 쭉정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정 과실만 달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종자의 충실도를 기하기 위해서 주변에 각 과일당 잎사귀가 몇 장이 확보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배를 예를 들면 배 하나가 키우기 위해서는 배 주변에 잎사귀가 13장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제 자료들이 연구된 게 있어서 그 작물들 상태를 점검하면서 일시균등하고 성숙되고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쭉정이가 없는 씨앗이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참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맨 끝에서 달리는 씨앗들은 다 미숙 씨앗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갈아서 먹는 깨부생이로 이렇게 갈아 먹기에는 먹을 수 있지만 씨앗으로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계속 무한화소로 계속 피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중간에서 아예 더 이상 맺지 않게 잘라주는 것도 일시에 균등하게 성숙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름주기 이제 재배 기간 중에 거름기를 충분히 이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 거름의 이제 성분이 어느 성분이냐에 따라서 이 결실 시기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병해충이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 재배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병해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씨앗 받기 위해서는 이 병해충에 걸린 작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서 그 작물에서 달린 결실에서 씨앗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초는 뭐 양분 경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충실하게 재배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잡초의 씨앗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혼입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본 선발은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이제 배울 수업에서 예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의 하나의 기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배하는 기간 내내 작물들을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병치레가 없었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원래 내가 심었던 씨앗의 형질과 외관상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유사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씨앗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씨앗도
건강한 작물에서 이렇게 기르게 되면 점점점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종 씨앗 수집을 하러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이 그러거든요. 토종은 계속 심으면 계속 안 좋아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이런 모본 선발 없이 씨앗을 받아서 이어나가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씨앗도 계속 이제 이게 진화하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고.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그대로 씨앗 유전자에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받으면 점점 좋아지죠. 근데 나쁜 데서 끝물에서 씨앗을 받으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열매에서 어떤 포기에서 씨앗을 받을 건지 이것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적기에 이제 거두고 따 익히고 다듬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수확은 이제 적기 하는 게 가장 맞죠? 완숙이 되었을 때. 예. 근데 이제 적기에 거두지 못했을 때는 두 번째 과정 후숙이라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이렇게 후숙을 시키지 않고 씨앗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 쭉정이가 되거나 종자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발생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종자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휴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금치 같은 경우는 보통 씨앗을 채종해서 바로 파종하면 발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2달 동안을 이게 이제 그 휴면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숙성 과정이라고 해요. 씨앗 상태로 숙성이 되는 과정이 2달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면과 일치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의외로 이제 씨앗들마다 충실한 후숙의 과정들 또는 이제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씨앗들이 따로 이제 존재합니다. 인삼 씨앗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갑처리라 그래서 별도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후숙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작물별로 어떠한 시기가 정확하게 수확 시기고 그다음에 후숙시켜야 될 종자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선의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키질, 그죠?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키질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건조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정성 과정들은 이제 뒤에 뒷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또 다룰 겁니다. 저장 방법이에요. 종자의 저장 방법은 보통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에 이렇게 단명 종자, 중간 종자, 중간 단명, 뭐 비교적 장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명이 이제 파, 양파 뭐 이런 씨앗들이 가장 단명이고요. 당근이나 땅콩 이런 것도 비교적 단명 종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이나 냉동 저장하지 않았을 때의 수명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이제 냉동 저장 적정하게 잘 말려서 냉동 저장하게 되면 이 단명도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게 됩니다. 강제적인 이제 휴면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중간 단명은 이제 양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2, 3년 정도 가는 거고요. 무, 순무, 배추, 오이, 호박 그리고 가지, 토마토, 수박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4년 이상 가는 장명 종자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상온에서 보관했을 때의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종자는 계속 심을 종자들을 따로 이렇게 상온 보관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관할 양들은 이렇게 냉동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동 저장하는 방법들은 대개가 이제 종이봉투에다가 종자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쓴 다음에 이렇게 밀폐 용기 우리 락앤락이라고 있죠.
락앤락 같은 밀폐 용기에다가 이 종자 봉투를 넣고 같이 넣어야 될 게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건습제 있죠. 건습제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냉동고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냉동고가 자주 열어보는 냉동고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요. 가능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보관할 거면 가급적이면 자주 여닫지 않는 그런 냉동고를 따로 이제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동 보관하게 되면 이제 꺼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냉동고에서 이렇게 꺼내자마자 락앤락을 여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차가운 씨앗에 이렇게 들러붙어요. 우리 차가운 샘물을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받으면 주전자 표면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슬점 이하의 온도에서 이 씨앗들이 습기를 머금게 되면 생명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꺼냈을 때는 이 락앤락을 꺼내놓고 하루 정도 또는 이제 반나절 정도 상온에서 그냥 꺼내놨다가 이게 그 락앤락 표면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이슬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이 락앤락 내부 온도하고 바깥 온도가 같아진 거예요. 그때 뚜껑을 열고 필요한 만큼 종자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냉동고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꺼냈을 때 종자를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종자의 생명을 길게 하려면 수분 함량을 7에서 10% 이하로, 그다음에 저온에서 생리작용을 억제되기 때문에 저장이 잘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종자를 이제 건조시킬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40도 미만에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씨앗도서관마다 이제 건조기도 있고 또는 이제 건조기가 없으면 가정에 있는 리퀴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육포도 만들어 먹는 그런 이제 건조기가 가정에 있을 텐데 그걸 활용하실 때 온도계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 설정을 40도 미만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도 미만으로 설정하고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내게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면 수분 함량이 한 7%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수분 함량을 계산하려면 사실은 이제 젖었을 때의 무게하고 이게 잘 말랐을 때의 무게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수분 함량을 대개는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으시면 이 동글동글한 씨앗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망치가 있어요. 배추씨라든지 무씨라든지 이런 것은 조그만 망치로 이 씨앗을 톡 쳐봐요. 그러면 이게 파삭하고 깨지면 건조가 잘 된 상태인 거고요. 이게 만약 뭉개진다. 그러면 건조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면 더 말려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오이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꺾어봐요. 그래서 이게 툭 부러지면 건조가 잘 된 상태고 이게 기역자로 구부러진다. 그러면 건조가 덜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건조기에 넣고 다시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을 미리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건조기 돌릴 때 어느 정도 건조가 됐는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저장 온도는 냉장에다 보관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냉동 보관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종자를 저장을 할 때 매년 써야 된다 하는 애들은 따로 단기 저장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것은 장기 저장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저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맨날 냉동고 열어가지고 씨앗 찾다가 볼일 다 보고 씨앗 어디 있지 그러지 말고 두 벌을 만드는 거예요. 씨앗 봉투를 아예. 그래서 단기 저장 한 벌, 그다음에 장기 저장 한 벌. 그래서 단기 저장 씨앗이 다 떨어지면 다시 이제 덜어서 단기 저장으로 일부 이렇게 보관하더라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종자 쓸 때도 맨날 냉동고 열어가지고 씨앗 찾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낮을수록 좋고요. 저장고의 온도 습도는 뭐 당연히 영하로 떨어지면 습도는 떨어지고 그 안에 또 실리카겔 2중에 3중에 이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건습제 같은 경우는 실리카겔 또는 염화칼슘이라고 하는데 이 건습제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습제 우리 흔히 이제 김밥 뭐 김밥용 김이나 뭐 아니면 그냥 그 소금염 돼 있는 그런 그때 실리카겔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실리카겔이 이제 습기를 많이 먹으면 약간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실리카겔이 흰색이다가 변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이거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넣고 돌리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구매하면 이렇게 조그만 단위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실리카겔을 많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으셨다가 그것들을 그때 이제 종자 저장할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종자의 함수율과 저장 온도의 관계고요. 그냥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채소의 최종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각 작물별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자주 이제 반복할 거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반밖에 안 한다고 쉬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던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질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채팅창이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열어주시면 써주시면 수업할 때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5분이 짧죠? 들어오셨습니까? 중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보면 예,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와 같이 암수 다른 그루인 경우 암수 씨앗이 원래 다르게 존재하는지요? 예, 씨앗 상태로서는 암수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암수를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대개 이제 꽃이 피었을 때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원래 이제 씨앗도 형질이 조금씩 이제 암수가 다를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과학자들이 못 밝혀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면 꽃 모양 보고 대개는 암수를 구별해냅니다. 대개 이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수구루가 훨씬 더 이 밑에서 우리가 수확하는 그런 새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암구루가 있으면 암구루를 솎아내고 수구루를 많이 키우는 방식으로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골라냅니다. 시금치는 이제 뭐 최종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씨앗과 무관하게 단연생이 아니라 단연생이라서 상관이 없지만 아스파라거스는 기본적으로 수구루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까 작두콩 얘기했듯이 작두콩이 아직 초록색으로 있다고 한다면 뿌리째 뽑아서 말리면 이제 꼬투리로 양분을 다 보내서 나중에 꼬투리가 거의 그 아이보리색 비슷하게 이렇게 말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싹 말랐을 때 이렇게 벌려서 씨앗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추워졌다고 초록색 꼬투리를 따서 이렇게 말리면 쭈그러해지고요. 쭈그러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덜 이제 숙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포기째 뽑아서 후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채소 최종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각과 채소의 최종입니다. 네. 십자각과는 이렇게 꽃잎이 4장이 달려서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자각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배추, 양배추, 뭐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갓, 순무 아주 다양한 작물들이 있죠. 우리 청경채라든지 십자가 작물들이 이제 가을에 이제 대표 작물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봄 재배도 하지만 열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십자가 채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 채소들은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해서 한 포기에서는 씨앗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가수 수정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자가 수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꽃망울 수분이라고 그래서 자기 포기해서 이제 자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자 기능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채소 중에서도 이제 근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하고 어떤 애는 이게 서로 교잡이 가능하고 어떤 애하고 어떤 애는 교잡이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근연 관계인데 이게 이제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낸 쾌거예요. 우리 이제 우장춘 박사 하면 흔히 이제 씨 없는 수박 이걸로 알고 계시는데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국내에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육종을 하면 이만큼 훌륭한 품종을 만들 수 있다. 육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 이걸 알리기 위한 시범으로 씨 없는 수박을 국내에 소개한 사람일 뿐이지 그분이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연구한 것은 십자가 채소의 근연 관계를 밝힌 우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우장춘 박사의 트라이앵글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 꽃이 피는 것들은 노란 꽃 피는 애들끼리 이게 교잡이 돼요. 그다음에 흰꽃 무꽃이죠. 흰꽃하고 핑크빛이 도는 그런 꽃이 피는 애들은 또 걔네들끼리 교잡이 돼요. 그러니까 갓하고 배추, 순무, 양배추 뭐 이런 애들은 청경채라든지 얘네들은 노란 꽃이 피죠. 얘네들은 근연관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잡이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150일 배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토종이라고 해서 받아서 심었는데 그 형질 안에 이제 다양한 거예요. 안에 보니까 배추가 청경채 모양도 나오고요. 네, 일반 배추 모양도 나오고 그다음에 뿌리 배추 모양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종이긴 하지만 계속 이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교잡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타가수종과 자가불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잡이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격리 재배를 필요하고 또 격리 재배를 하더라도 한 포기만으로는 꽃이 수분되지 않는다. 이 특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배하고 이제 뭐 비슷하고요. 네. 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구배추의 체종이에요. 이게 이제 구억배추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구배추죠. 가을에 배추를 이제 수확을 하면 2포기 이상을 저장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이제 가장 속이 잘 차고 예쁜 모양으로 이제 계통 따라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죠. 구억배추 같은 경우가 이제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선발을 했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억 C형이라고 하는 장미배추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장을 할 때 이 반토막을 이렇게 내고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구가 된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썩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반쪽을 쪼갠 상태에서 신문지로 말아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으로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오른쪽에 보는 모습처럼 심을 때는 이렇게 반쪽을 내서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아직 심어서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통째로 이렇게 배추를 심게 되면 이 이파리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뿌리가 나오기 전에 골아버려요. 그래서 배추를 저장한 다음에 심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반쪽을 낸 다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배추 잎이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로 쫑대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구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결구가 됐다 하더라도 결구가 굉장히 단단해서 얘네들은 이제 가운데를 자르면 가운데 심지가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반쪽으로 자르지 말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위에서 칼집을 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장다리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와 비슷한 게 이제 양상추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양상추도 결구가 되죠, 그죠? 결구가 된 상태에서 이 꽃대가 뚫고 못 나옵니다. 그때는 위에서 십자 형태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그 꽃대가 그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구된 형태로 이렇게 씨앗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모습처럼 노지에서 월동을 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대개 9월 중순에 씨앗을 직파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겨울 내내 이 로제트 형태로 바닥에 쫙 깔려서 월동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씨앗을 채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들을 이어나가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9월 말에 씨앗 집화하는 채종법보다는 선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파종하는 게 다시 뿌리를 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록색, 파란색으로 있는 항상 최소 2개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도 마찬가지고 갓도 마찬가지고 최소 2개체 이상.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을에 늦겨울에 이제 초겨울에 이제 배추를 뽑아놨을 때 안정적으로 한 10개 이상은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도 이제 마찬가지죠. 최소 2개체 이상
무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이게 저장을 해서 위에 있는 무 잎들은 다 이제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월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무 표면에 상처가 없는지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무 표면에 상처가 있는 애들을 심으면 나중에 그 상처로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땅벌레들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푹 주저앉아요. 무 자체가. 그래서 특히 이제 무를 여러 개를 저장을 하되 심을 때 무 표면에 상처가 없는지 잘 관찰해서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상처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밑에 있는 무청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을 무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자른 절단면을 불로 지져요. 그래서 심으면 또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상처가 들어가지 않게 절단면을 소독한 다음에 이렇게 심으면 또 이렇게 꽃대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양배추나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뭐 이런 애들에 이제 또 방울다다기 양배추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양배추는 이걸 저장을 했다가 다시 심을 때는 여기를 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그래야 이 사이로 벌어지면서 장다리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꽃이 이렇게 펴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브로콜리는 우리가 꽃대를 먹는 거잖아요. 컬리플라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꽃대가 형성되지 않은 포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듬해 봄에 이 꽃대가 형성되게 해야 돼요. 방울다다기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울다다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얘네들 이 밑에서 이렇게 꽃들이 옆으로 싹 피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가을에 이렇게 심었다가 뿌리째 저장했다가 심으면 이 사이사이에서 꽃대를 내게 됩니다. 그때도 꽃대 사이가 너무 이제 비좁게 이렇게 꽃대가 나올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 싶으면 칼집으로 작게 이렇게 내줘야 꽃대가 나오게 됩니다. 케일은 이제 그냥 잎사귀 작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뿌리째 보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컬리플라워도 이 뿌리 줄기, 이 줄기 자체하고 뿌리를 잘 저장했다가 이른 봄에 심어서 꽃대를 올리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한번 보시고요. 되게 이제 갓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뿌리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갓을 가을에 이렇게 선발해서 저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뿌리의 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뿌리갓이나 이런 것들은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기 때문에 뿌리를 저장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갓들은 저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파종해서 씨앗을 받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합과 채소입니다. 우리 마늘, 양파, 파, 쪽파, 부추. 대개는 이제 뭐 영양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양파나 부추처럼 이렇게 씨앗을 파도 그렇죠. 씨앗을 이제 채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부추는 단일성이고 이 양파하고 이 그 대파는 장일성이에요. 그래서 부추는 꽃이 항상 가을에 피죠. 가을에 피고 양파나 대파는 봄에 핍니다. 장일성과 단일성 조건을 잘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무기로 이제 채종을 하고 일부 이제 뭐 포기 나눔, 영양체죠. 뿌리를 이제 포기 나눔하는 형태로 이렇게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재배를 위해서는 양파가 여러 품종이 있다고 싶으면 이제 격리 조치를 따로 아까 망실을 한다고 그랬죠. 방충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파는 특히 이제 그 총채벌레라고 해서 양파 씨앗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이렇게 방충망, 촘촘한 방충망을 해주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양파를 채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양파라고 그러죠. 뾰족하게 생긴 양파. 얘네들은 심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암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대에 꽃대를 올리려고 했던 애들이 순양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꽃대를 올리기 위한 에너지를 쓰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씨앗 받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암양파를 되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암양파를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새끼치기도 해요. 물론 새끼치기도 하면서 꽃대를 올립니다. 순양파는 절대 꽃대를 못 올려요. 새끼치기만 합니다. 근데 암양파는 새끼치기 하면서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그 종류로 이렇게 씨앗을 받으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따로 이렇게 씨앗을 했는데 보시면 양파 씨앗도 똑같아요. 대파 씨앗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이렇게 달립니다. 파의 체종은 이제 3, 4월에 파종해서 7, 8월 정식하고 이듬해 봄에 꽃대가 나와서 이제 결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 종류는 이제 조선파하고 외대파 사이에 이렇게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라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할 때 보면 이건 조선파도 아니고 외대파도 아닌 그런 특이한 그런 파를 발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파만으로 별도로 이렇게 격리 재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파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부추는 이제 6월에 낮이 길고 기온이 높아질 때 진행됐다가 7, 9월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씨가 맺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부추도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부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남꽃가루 바지를 하니까 격리가 필요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6월달 정도에 부추가 이렇게 6월달 정도에서는 채종을 하기 위해서는 부추 수확을 중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꽃대를 올립니다. 부추 먹겠다고 계속 부추잎을 수확해 나가면 결국은 꽃대를 못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부추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6월달까지는 6월달 끝자락에서는 부추잎을 수확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을에 부추를 먹고 싶다 싶으면 이 씨앗을 심어서 이듬해 이렇게 씨앗을 파종한 이듬해에 봄에는 2년차에 부추는 씨앗을 맺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추 농가에서는 매년 씨앗을 받아서 따로 파종하는 이유가 2년차에 씨앗 맺지 않는 부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씨앗을 계속 받아서 파종하는 식으로 농사를 합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건조시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건조를 마쳐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냥과 채소. 우리 당근, 샐러리, 파슬리 뭐 이런 작물들이죠. 꽃의 모양이 이제 우산 형태다 그래서 사냥과입니다. 이게 이제 당근인데요. 당근도 보통 이게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장일성, 단일성이 아닌 중일성입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 피기도 하고 가을에도 꽃이 펴요.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 게 당근이에요. 그래서 봄에 씨앗을 파종해서 열심히 키우고 한 포기 또는 뭐 대여섯 포기 이렇게 남겨놓으면 가을 늦가을에 꽃이 피어서 씨앗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파종한 경우는 이제 월동시켜서 저장해 놨다가 봄에 심게 되면 이듬해 봄에 꽃이 피어서 씨앗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사냥과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리 재배를 품종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당근에 속하는 이런 채소들은 되게 이제 야생에
미나리라든지 파슬리라든지 얘네들과 꽃가루가 자주 이렇게 교잡이 됩니다. 그래서 야생의 뭐 수크렁인가? 뭐 야생의 뭐 물가에 자라는 뭐 동미나리라든지 이런 꽃가루도 날라오기 때문에 당근은 이렇게 격리 재배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생의 그 교잡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태양을 보시고요. 이게 이제 800m 이상 격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망실을 하는 수밖에 없죠. 당근을 이제 노지에다 재배하다 보면 그 알록한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꼬여서 걔네들이 씨앗을 갉아먹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벌레들을 퇴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보시고요. 꽃이 핀 후에 이제 발화력을 획득하려면 30에서 3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려면 되게 이제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꽃이 피었다가 씨앗이 맺힐 때는 이게 함지방 모양으로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는 모양으로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옅은 갈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그때 이제 발화력을 획득해서 씨앗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화과 채소. 우리 이제 상추, 쑥갓, 우엉, 뭐 치커리라든지 이런 작물들이죠.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남꽃가루 바지를 하긴 하지만 제꽃가루 바지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격리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격리거리가 보통 이제 한 4, 5m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되는 작물이죠. 여기서는 200m 이상 격리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 서양 자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 4, 5m 정도 상추 같은 거는 격리를 해도 충분히 이제 격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장일성, 단일성이 아닌 중일성이기 때문에 봄에도 씨앗을 채종할 수 있고 가을에도 채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 채종을 위해서는 대개 이제 한 6월경에 파종을 해야 돼요. 되게 이제 상추가 재배되기 적당한 온도가 9월이 돼야 비로소 이제 상추가 재배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데 이때 이제 파종하게 되면 꽃대를 못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만약 가을에 채종해야 된다 싶으면 6월 정도에 파종을 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기에 상추가 이제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차광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설치해서 재배한 이후에 채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봄에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 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상추는 장마철 이전에 이렇게 수확하는 게 씨앗을 채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상추 종류는 되게 아주 고온기에 씨앗을 맺게 돼요. 그래서 대개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 청상추 종류들은 가능하면 고추라든지 약간 반 그늘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작물들하고 같이 혼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약간 좀 서늘한 기운을 받아서 꽃대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한여름에. 그래서 청상추와 적상추를 달리 취급해서 씨앗 받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결구상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로 이렇게 갈라줘서 꽃대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얀 꽃이 피고 그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이제 낙하산이 생기면 그 깃털이 생기면 이제 그때 이렇게 베어서 7일간 그늘에 말린 다음에 이렇게 털어서 다듬는 방식으로 상추를 채종합니다. 쑥갓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방법이 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생장점 단위로 이렇게 수확을 열심히 해주면 굉장히 많이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꽃눈이 워낙 많이 형성되면 수확을 위한 재배에서는 괜찮지만 채종을 위한 재배에서는 미숙된 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쑥갓을 재배하다가 이제 나중에 채종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는 단위별로 꽃을 솎아주는 역할들을 좀 해줘야 돼요. 꽃을 많이 솎아줘야 나중에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튼실한 씨앗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쑥갓은 생장점 단위로 수확해서 격가지가 막 나와서 그걸 또 수확하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번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꽃이 다 나오면 꽃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꽃에다가 다 양분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숙된 씨앗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할 때는 꽃들을 솎아주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엉 같은 경우는 이제 국화과작물 중에서 우리 이제 뿌리를 먹는 건데 대개 이제 2년근 정도 됐을 때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수확하거나 봄에 수확하지 않고 놔두면 이제 이듬해 우엉이 이제 꽃이 피죠. 이건 별로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씨앗이 이게 아주 뿌리 달려 있어가지고 채종할 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다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2겹, 3겹 낀 다음에 이거 손으로 비비든지 아니면 발바닥으로 비벼서 채종을 해야 됩니다. 명화주가 채소로 이제 시금치와 근대가 있는데 얘네들도 되게 월동을 한 이후에 2년생부터 꽃가루를 받아서 이렇게 씨앗이 맺혀요. 대개는 이제 바람에 의한 수분이기 때문에 그 암구루 시금치는 이제 암수 땅구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어줘서 수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근데도 여러 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국박 가루바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뿔시금치 이런 시금치들은 가시가 있는 이제 각종자라고 해서 이게 이제 토종이 많죠. 동양계 시금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둥근 종자는 서양계 시금치입니다. 그래서 서양계 시금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파리 모양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다른 모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른 봄에 월동을 해서 이른 봄에 또 수확을 해서 먹고 나서 6월경에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을 채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암구루를 많이 남기고 수구루를 좀 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꽃가루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구루가 수구루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수분이 됩니다. 그리고 채종할 때는 대개 이제 6월 중순 또는 6월 말쯤 이렇게 초록색에서 약간 이제 갈색으로 이글락말락할 때 그때가 정확하게 채종할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 맞고 갈색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무튀튀해졌을 때 채종을 하게 되면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초록 색깔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채종하는 게 가장 발화율이 높은 시점입니다. 암구루와 수구루의 모습이죠. 뿔시금치가 이렇게 이파리 모양에서도 이렇게 결각이라고 하죠. 톱니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을 결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뿔시금치의 특징입니다. 둥근 시금치는 이 비파형으로 이렇게 매끈한 잎이 나오죠. 그래서 밭에 있는 시금치의 모양을 보고도 얘가 뿔시금치인지 둥근 시금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2년생으로 2년 돼서 6월 달에 이렇게 매치해야 되는데요. 근데 씨앗을 보신 분이 덜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는 되게 이제 그 종이 휴지 이렇게 꾸깃꾸깃 해놓은 모양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제 월동을 해서 시금치와 같은 방법으로 채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 채종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30분 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양인자 선생님 계속 신호 주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가지과 채소는 여러분 이제 고추라든지 뭐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기 때문에 금방 지나갈 거고요. 예. 이게 고온 작물이죠. 예. 이것도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건 이제 남꽃가라바지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들을 심었을 때는 200m 이상 격리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격리도 이제 중간에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이렇게 작물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망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고추 태자라고 하는데 태자를 따라서 양옆에 이렇게 고추씨들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고추 씨앗을 받을 때는 이게 물안경처럼 안경도 쓰시고 손에도 이제 장갑, 그 투명 비닐 장갑 이런 거 끼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나중에 매운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토마토 채종입니다. 자, 종자는 토마토는 이게 이제 그 씨앗을 싸고 있는 젤층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잘라서 과즙과 안에 씨앗을 같이 넣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발효를 시키면 씨앗을 싸고 있는 젤들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이제 체에다 받쳐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손으로 비벼주면서 채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젤층인데 이 젤층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씨앗들끼리 서로 엉겨 붙기도 하고 이걸 강제적으로 떼려고 하다 보면 씨앗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젤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하루 정도 이걸 짜서 따로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체에다 받쳐서 씨앗을 하는 이유입니다. 가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완전히 완숙됐을 때 노란 종자 상태에서 열매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거기서 씨앗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 이제 미숙 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개는 십자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걸어 말린 다음에 쭈글쭈글해지면 말라서 이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양푼에다 물을 받고 걸레 빨듯이 이렇게 빨면 씨앗만 이제 이렇게 자르르 쏟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과채소 중에서 이제 수박이나 뭐 호박이나 이런 채소들은 씨앗이 워낙 크고 젤들이 있으나마나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비비면 날아가는 게 젤이거든요. 그래서 수박이나 호박 같은 경우는 채종이 굉장히 쉬운 반면에 오이나 참외 같은 경우는 젤이 꽤 두툼하게 이렇게 싸고 있어서 아까 토마토 했듯이 똑같이 과즙을 짜서 씨하고 같이 과즙을 짜서 하루 정도 발효시킨 다음에 체에다 받쳐서 이렇게 걸러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호박벌이 엄청나게 날아다니면서 교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묶어줘서 인공수분, 인공교배를 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단호박하고 이런 그 맷도로박 계통의 호박은 서로 교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박하고 맷도로박 그리고 또 대호박하고도 교잡이 잘 안 돼요. 또 주키니 호박하고도 교잡이 안 됩니다. 맷도로박 계통은 맷도로박 계통끼리 교잡이 돼요. 그러니까 긴 호박하고 누구시지? 네. 그래서 이제 긴 호박 같은 노란 호박, 그러니까 청호박 뭐 이런 애들끼리 교잡이 되고 형질이 다른 주키니 호박, 그다음에 대호박, 단호박 이런 것들은 서로 교잡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심어도 되지만 긴 호박하고 맷도로박을 같이 심으면 교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이 채종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오이가 완전히 노각이 됐을 때 완숙이 된 거니까 이런 완숙된 열매에서 씨앗을 채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박, 네, 보시고요. 네, 이것도 이제 수박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이번 이제 종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선발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나열 형태로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뒷부분에 각 작물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토종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 또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좀 놓치신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들이 지금 질문들이 따로 별도의 질문 없으세요? 카톡에는 지금 질문은 아까 해결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진목숙 선생님이 열심히 카톡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보리 또는 밀 수확 시점에서 비가 계속해서 올 것으로 예보되면 미리 뿌리까지 수확해서 실내에 두면 좋은 씨앗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밀보리요. 밀보리는 사실은 비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비 맞고 나서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비 맞아서 수확이 어려운 애들이 뭐냐면 그 열매에 잔털이 없는 애들이에요. 비 올 때 이제 그 팥이라든지 뭐 이런 팥꼬투리는 그리고 강낭콩 꼬투리는 꼬투리 안에 꼬투리 바깥에 이렇게 잔털이 없어요. 그래서 빗물을 튕겨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이게 스며들어서 꼬투리 안에서 싹이 나요. 그런 이제 작물들은 미리 이제 이렇게 따서 후숙을 시켜도 되지만 이렇게 보리나 밀도 마찬가지죠. 이상을 보면 잔털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빗물을 튕겨내요. 빗물을 튕겨내기 때문에 그게 땅바닥에 닿아서 물에 이렇게 젖지 않는 이상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소엽 씨앗이 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씨앗 모양은 잡혔어요. 오늘 내일 뿌리째 뽑아 주어야 하나요? 네, 지금 자소엽이나 이런 것들 지금 꼬투리가 이렇게 꽃이 이제 더 이상 안 피잖아요. 하얀 꽃이. 그러면 이미 이제 익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얀 꽃이 아직 피었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끝까지 다 익기를 기다리겠다고 놔두면 안 됩니다. 아래 끝까지 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뿌리째 빨리 뽑아서 말리실 필요가 있어요. 익은 묵꼬투리가 비 맞으면 안 되나요? 묵꼬투리도 되게 이제 빗물을 많이 튀겨내는데 그 안에 이제 스펀지처럼 이렇게 여러 층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씨앗 안까지 물이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수분에 노출되면 꼬투리 색깔이 바뀌어요. 갈색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까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까서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꼬투리 색상이 바뀌면 안에 씨앗까지도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꼬투리 색상이 변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이제 씨앗 관련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영양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약혼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우엉이라든지 고구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영양체 상태로 이렇게 종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역에 지금 이제 뽑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엉 같은 경우 우엉이 아니라 이제 아까 약혼 같은 경우는
이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가 종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약혼 줄기 밑에 있는 관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울긋불긋한 거. 그것들을 이제 따로 뽑아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토랑 같은 경우도 자구라고 하죠. 동글동글한 거. 자구도 종자 역할을 하지만 원래 줄기 밑에 있던 모구, 큰 뿌리, 이 모구 같은 경우도 이듬해 얼지 않게 보관했다가 심으면 훨씬 더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얼지 않게 보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는 다른 것들은 이제 얼지 않게 저장하는 데 비해서 고구마는 이제 15도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을 해야 돼요. 종자로 만약 고구마 순을 내서 이듬해 심겠다고 한다면 고구마 저장 온도는 15도 정도 저장 온도를 주의해서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출석만 네. 해놓으시고 네. 카톡도 안 너무 하시고. 힘드셨는데요. 네, 이 힘든 그 강의해주신 우리 박영재 대표님께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이제 카톡에 그 줌 주소를 올리지 않을 거고요. 그 위에 카톡 위에 보면 그 공지사항에 줌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줌 주소를 아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7시 정각에 수업은 시작할 거니까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카페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잘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호스트로 계시는 최복희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힘든 수고하셨습니다. 그 강의 들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